건강을 나타내는 물탱크가 있다고 칩시다. 건강에 플러스인 일을 하면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반면 마이너스인 일을 하면 물탱크에 구멍이 생기죠. 담배를 피우거나 단 것을 지나치게 먹는 등 몸에 마이너스인 일을 하면 염증이 증가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물탱크가 손상되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플러스 행동을 해서 열심히 모은 물이 점점 새어나갑니다. 물을 모으려면 물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염증을 없애 탱크의 구멍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의욕이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거울을 보면 주름과 처진 피부가 눈에 띄고 살도 좀 찐 것 같다면 몸에 숨어있는 염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숨은 염증은 만성염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성염증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몸의 염증이 여기저기로 이동하고 확산되면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염증을 없애거나 예방하기 위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내과 의사인 이마이 가즈아키의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입니다. 이 책에서는 음식과 호흡, 운동, 잠자는 법 등 일상생활에서 마음만 먹으면 실행할 수 있는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염증은 우리의 체력을 빼앗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질병을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또 노화 현상과도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체내에 만성염증이 적은 사람일수록 겉모습도 몸도 젊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젊고 면역력이 강한 상태, 염증 제로 상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만성염증이 노화와 병을 만든다. 계속되는 만성염증이 병을 일으킨다. 염증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입니다. 따라서 손상된 세포가 나오면 염증도 가라앉습니다. 감기 증상이나 벌레에 물려서 생긴 붓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하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도 염증이 가라앉지 않고 오래 질질 끄는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계속되는 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지요. 원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염증이 발생하지만 오래 지속되면 세포의 회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성염증을 동반한 질환 중 하나가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은 입안의 치주질환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증입니다. 치주질환 세균이 점차 증식하면 잇몸에 서서히 염증이 생깁니다. 초기에 염증이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잇몸 염증이 지속되어 만성화하는 경우도 많고 그 상태를 방치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염증이 퍼집니다. 결과적으로 뼈가 녹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최악의 경우 치아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 다음에 살펴볼 질병도 만성염증이 원인인 것으로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만성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간염이 간경변증, 간암으로 발전한다. 간의 염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간염이라고 합니다. 만성간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간염 바이러스를 들 수 있습니다.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시적인 염증이 생겼다가 치유되는데 개중에는 염증이 낫지 않고 오래가다 만성염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알코올,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면 간세포가 망가졌다가 회복되고 다시 망가졌다가 회복되는 파괴와 재생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않고 섬유 성분이 축적되면서 섬유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간 조직이 유연함을 잃고 굳어지면서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경변증입니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성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다. 주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위염은 말 그대로 만성염증에 따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헬리코박터균은 어릴 때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균에 감염된 사람 중 상당수가 위염이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요. 위염이라고 하면 위가 따끔거리거나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나는 증상을 떠올리는데 그것은 폭음과 폭식, 알코올 과다 섭취 등으로 일어나는 급성 위염입니다.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일어나는 만성위염은 체하거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증상이 강하지 않고 아예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각 증상이 없어서 만성위염을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간염과 마찬가지로 위의 표면인 점막이 얇아지고 위축되는 위축성 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이 진행되어 결국 위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동맥경화가 심근경색, 뇌경색으로 발전한다. 호스를 새로 사면 부드럽고 탄력이 있지만 오래 사용하면 딱딱해져 찢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혈관 속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는 것을 원인으로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만성염증이 동맥경화 발병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장지방형 비만 등으로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벽이 손상되어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침입합니다. 그러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백혈구들이 모여서 콜레스테롤을 해치우지요. 그 결과 콜레스테롤을 먹고 죽은 백혈구의 사체와 남은 콜레스테롤이 쌓여 혈관벽에 혹이 생깁니다. 이때 혈관 섬유화도 일어나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을 잃습니다.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혈관에 생긴 혹이 커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혹, 플라크가 터지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액 덩어리가 생기는데 그것이 혈전이 되어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고 뇌에 생기면 뇌경색이 됩니다. 이제 만성염증이 아무도 모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지요? 만성염증은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곧바로 병에 걸리지 않아도 몸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왠지 몸이 좋지 않은데 라고 느낀다면 여러분의 몸에 만성염증이 자리 잡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온몸 구석구석의 병을 옮기는 만성염증.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은 염증이 불똥이 튀듯이 또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 이물질이 침입했음을 알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면역 기능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염증이 오래가면 과다 생성되어 염증을 더욱 촉진합니다. 게다가 사이토카인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에 파고들어 온몸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 무서운 병을 일으킨다. 알기 쉬운 예가 치주질환입니다. 치주질환 세균에 감염되어 만성염증이 생기고 치주질환에 걸리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류머티즘성 관절염이며 그 밖에도 당뇨병이 유명하지요. 사이토카인은 혈당을 낮추어주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당뇨병 환자가 치주 질환을 치료하면 혈당 조절이 잘 된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 치매도 치주 질환과 관련이 있는 질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뇌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치주 질환으로 입안에 늘어난 사이토카인이 뇌로 옮겨가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쥐를 이용한 일본 규슈대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쥐에게 3주간 치주질환 세균을 투여했더니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가 10배로 늘어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 치주질환의 만성염증이 여기저기 튀면서 위험이 커지는 질병으로는 동맥경화와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을 들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과 절치는 눌어붙음, 녹, 비만. 만성염증의 원인은 우리 일상 곳곳에 존재합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인후통, 치주질환, 위염 등과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고 벌레의 독소, 배기가스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과 독소뿐만이 아닙니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눌러붙음으로도 불리는 최종 당화산물 AGE와 몸의 녹으로 불리는 활성산소입니다. 몸의 눌러붙음이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종 당화산물은 말 그대로 당화로 인해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당화란 당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변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자면 핫케이크를 구웠을 때 노릇노릇하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이것은 음식의 당화입니다. 핫케이크에 들어있는 우유와 달걀의 단백질, 설탕이 결합되어 변성된 것이지요. 여기에는 갈색의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를 몸속에 눌어붙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에 해로울 것 같지 않은가요? 실제로 당화로 발생하는 최종 당화산물은 몸을 노화시키는 유해물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알기 쉬운 예로 칙칙한 피부를 들 수 있죠. 그것은 피부가 누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피부톤이 어두워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어둡고 칙칙해지는 것은 피부세포에서 당화가 일어나 갈색의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피부 콜라겐의 당화가 일어나면 콜라겐이 변성되어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거나 처집니다. 당화로 발생하는 최종 당화산물은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방어 반응으로 염증이 생깁니다. 그것이 일상화되면 만성염증으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몸 곳곳이 눌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에 당화가 일어나 최종 당화산물이 축적되면 혈관에 만성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내에 눌어붙은 곳이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혈중의 여분의 당이 증가하면 당화가 진행되어 몸속에 눌어붙은 곳이 점점 늘어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화 방지에도 중요합니다. 몸의 녹도 염증을 늘린다. 최종 당화산물을 몸의 눌어붙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활성산소는 흔히 몸의 녹이라고 불립니다. 활성산소는 호흡으로 흡수된 산소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원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작용을 합니다. 즉, 면역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해 손상을 입힙니다. 그 결과 만성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오래가면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염증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원래 몸에는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갖추어져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저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젊게 사는 사람에게는 염증이 적다.
염증이 있으면 쉽게 아프고 피곤해 보인다. 염증은 외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연관된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직감적으로 몸속에 만성염증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8년 영국 왕립학회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실험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킨 16명의 합성사진과 건강한 16명의 합성사진을 비교했을 때 그 사진을 본 사람 중 81%가 누가 병자인지 염증 반응이 있는 사람인지 식별해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염증이 있으면 질병과 피로감이 있는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염증이 다리와 허리 근육을 약화시킨다. 그런데 노화가 신경 쓰이는 것은 겉모습뿐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와 허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고 걸음걸이가 느려지면서 근력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도 만성염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 만성염증이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몸에 만성염증이 생겨서 나타난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이 근육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몸 곳곳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그만큼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질병으로 진단받지 않았어도 노화 속도가 빠르면 몸의 기능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이가 들어도 젊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만성염증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CRP 수치가 대단히 낮습니다. CRP 수치는 종합건강검진이나 건강검진 혈액검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서 하는 CRP 검사로는 불씨 수준의 약한 만성염증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약한 염증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감도 CRP 검사입니다. 몸에 염증이 전혀 없다면 고감도 CRP 수치는 0.00mg/dl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수치는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노화된 세포가 체내에 쌓이면서 만성염증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 자료를 살펴봅시다. 백세인들은 CRP 수치가 0.03mg/dl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0.3mg/dl 이하가 정상에 해당하므로 0.03이라는 수치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만인 사람은 고감도 CRP 수치가 높습니다. 비만이 되면 만성염증이 생긴다는 증거이지요. 염증 제로 습관. 밥은 마지막에 먹는다. 먹는 순서 다이어트, 채소 먼저라는 말이 널리 퍼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식사법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부터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포함된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기 먼저, 단백질 먼저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고기와 생선 등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위의 기능이 저하되고 당질 흡수가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채소 먼저와 고기 먼저 모두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지 않게끔 해 최종 당화산물의 증가를 억제하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어 지방이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이 더 좋을까요? 처음에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을 나중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으로 먹는 습관을 들입시다. 어떤 연구에서는 가장 처음에 채소만 먹는 것보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고기 중 어느 것을 먼저 먹을지는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때 천천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어버리면 모처럼 먹는 순서를 궁리해도 혈당이 급상승하기 쉽지요. 또 처음에 먹는 채소도 당질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옥수수나 고구마류, 연근, 호박 등에도 당질이 많으니 그것보다는 양배추 등의 잎사귀, 토마토, 피망, 브로콜리 외에 버섯이나 해초 등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이포흡.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원래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는 코호흡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 중에는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이 적지 않죠. 특히 최근에는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답답함 때문인지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이포흡이 나쁜가 하면 몸의 방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는 공기를 몸에 흡수할 때 공기청정기 역할을 합니다. 코털이 공기 중에 먼지와 꽃가루를 막아주고 코 점막과 점막에 난 가늘고 짧은 선무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유해물질을 여과해 주는 것이죠. 동시에 코는 가온과 가습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번식을 막으려면 차가운 공기와 건조함은 금물인데 코로 흡입한 공기는 비강 내에서 데워져 축축한 상태에서 폐로 보내집니다. 반면 입은 원래 먹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코와 같은 방어 기능이 없습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바이러스와 세균 등 유해물질이 침투해 번식하기 쉬워지는 데다 체내에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이 침입하면 만성염증이 유발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입으로 숨쉬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 당장 코호흡으로 전환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입이 벌어져 있다. 입안이 쉽게 마른다. 입술이 마르고 쉽게 거칠어진다. 코막힘이 있다. 코를 곤다. 자고 일어났을 때 가끔 목이 아프다. 입냄새가 심하다. 아래로 처진 혀를 올바른 위치로 되돌리자.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무서운 입호흡. 그런데 왜 입으로 호흡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혀의 위치와 연관이 있는데 혀의 위치가 잘못되면 입호흡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올바른 위치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면 애초에 혀의 올바른 위치를 모르고 있거나 혀의 위치를 의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먼저 자신의 혀 위치를 확인해 봅시다. 입을 다물었을 때 혀는 어디에 있나요? 만약 혀끝이 윗니나 아랫니 뒤에 붙어 있거나 아무데도 닿지 않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라면 혀의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로 나이와 근력 저하 때문에 혀가 축 처져서 아래로 처진 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혀의 무게는 약 150g으로 두툼한 스테이크 정도입니다. 그래서 혀가 처지고 아래턱에 힘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입이 벌어지죠. 이것이 입으로 숨을 쉬는 원인입니다. 올바른 혀의 위치는 혀가 위턱에 딱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혀를 앞니 뒤에서 위턱 쪽으로 돌리면 약간 움푹 들어간 위치에 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혀가 위턱에 붙습니다. 그곳이 혀의 올바른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 혀를 두었는데 거북하거나 금방 지치는 사람은 평소 혀 근육이 약해졌다는 뜻이지요. 평소 의식하면서 혀의 잘못된 위치를 교정하도록 합시다. 보통 산책보다 효과가 높은 인터벌 속보. 시니어에게 인기 있는 걷기에도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 걷는다면 인터벌 속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것은 빨리 걷기와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속도로 걷는 것보다 빨리 걷는 것이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천천히 걷기와 번갈아 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도 시작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지요. 이 걷기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하거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력 향상과 비만 해소, 생활 습관병, 우울과 불면, 무릎 등 관절통의 개선,
인지기능 향상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3분간 빨리 걷기와 3분간 천천히 걷기를 한 세트로 해서 5세트를 실시합니다. 주 4회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매일 15분에서 20분 낮잠으로 뇌를 리셋한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사람들은 긴 점심시간 동안 천천히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편안하게 낮잠을 자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낮잠 휴식을 시에스타라고 하죠. 시에스타만큼 길지 않더라도 15분 정도의 선잠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워냅이라고 합니다. 수면에 든 직후 논렘 수면 상태로 가벼운 낮잠을 자면 뇌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 졸음이 엄습해서 힘든 시간대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낮잠을 자봅시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낮에 25분 정도 선잠을 잤을 경우 인지 능력이 30%, 주의력이 54% 상승했다고 합니다. 낮잠은 뇌의 피로를 풀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낮잠 습관이 알츠하이머와 심장병 위험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낮잠의 효과가 널리 인정받게 되었고 구글, 나이키,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도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나 낮잠용 수면 기기를 설치하는 등 짧은 낮잠을 권하고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낮잠을 자버리면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고 쓸데없이 멍한 데다 밤잠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이후의 선잠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 적어도 30분 이내로 자고 오후 3시 이전에는 깨도록 합시다. 누워서 자면 깊이 잠들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등받이에 기대거나 책상에 머리를 얹거나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낮잠을 자봅시다.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 없는 곳에서는 안대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마우스 테이프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 입호흡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코호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잠든 상태에서는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혀가 목구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잠을 자면 혀 근육의 긴장이 느슨해져서 불필요하게 기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호흡이 어려워져서 코를 골거나 기도가 완전히 막혀 무호흡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풀릴 리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거나 자주 코를 고는 사람, 7시간을 자도 개운치 않은 사람은 자고 있을 때 입으로 호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은 자고 있을 때도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입술에 붙이는 마우스 테이프를 이용해 봅시다. 마우스 테이프로는 피부에 좋은 의료용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또는 시판되고 있는 전용 테이프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수면 중 입호흡을 개선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코골이가 줄어듭니다. 또 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것도 방지하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일 3가지 좋은 일 적기로 행복지수를 높인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려면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말고 부지런히 발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는 그날 풀 수 있으면 최고지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의 끝자락에 3가지 좋은 일을 적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제창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3가지 좋은 일이라는 말 그대로 밤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잘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정보가 기억에 남기 쉽지요. 하지만 긍정적인 일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리고 되새기면 긍정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기분을 싹 초기화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한정 메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 돌아오는 기차에서 드물게 앉을 수 있었다 등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좋았던 일을 생각만 하지 않고 글씨를 써서 시각적으로 인지하면 더 강렬하게 머리에 새겨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지지요. 이것을 습관화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다고 하니 행복감도 올라갈 것입니다. 셀리그먼의 연구에서는 일주일간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실천하면 6개월간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우울증 세가 가벼워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밤에 자기 전이 되면 불쾌했던 일이 생각나서 끙끙거리거나 짜증이 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꼭 잠들기 전에 3가지 좋은 일 적기를 습관화합시다. 상쾌한 마음으로 잘 수 있어서 숙면 효과가 있는 데다 자기 긍정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명희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 읽어드렸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50가지의 습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습관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골라서 읽어드렸습니다. 책의 소중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일부만 읽어드린 점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